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대처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 이후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행정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6건이 제기됐고요. 이 가운데 58.7%가 가해 학생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 인용률은 19.8%로 피해 학생 청구 인용률 22.6%보다 낮았는데요. 이와 별개로 집행 정지 신청 인용률은 지난 3년간 52.6%에서 37.5%, 지난해 21.4%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에 집중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인데요. 시교육청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한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가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순신 사태에서 보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부모의 역할이 참 큽니다.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포근한 날씨와 함께 안동에도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북부 일부 지역으로는 아침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대체로 포근한데요. 따뜻한 봄 햇살에 안동과 청송 20도로 계속해서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 더 포근해지고요. 다만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물도 자주 드셔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시의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 노지 디지털 농업 선진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생산단지와 데이터 관제센터에 대해 여러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노지 디지털 농업 분야 사례 견약 방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스마트 농업 선진 시스템과 AI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가원,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 또 관제센터에 대해 월 평균 10개 내외의 기관에서 안동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한국미래농업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농업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 보급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한낮에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23도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점점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 즐길 수 있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만큼 일교차 역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포항시가 어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포항은 태풍 흰남노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협의회에서 포항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이나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고도화되고 현실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의연금은 기부금과 달리 재해구호법에 모금과 배분 주체,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이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지급 상한액이 비현실적이고 피해 조사에서 배분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적기 피해 지원이 어려우며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해 기탁할 수 없어서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3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이 울릉을 찾아 경찰의 작전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안보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27일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울릉경비대와 울릉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점검은 울릉경찰서의 유사시 근무태세와 울릉경비대의 해안경계작전 대응훈련 중심으로 이뤄졌고요. 또 지난해 11월 울릉군의 공습경보가 발령된 뒤로 추가 지정된 주민 대피 시설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대피로 교통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세대를 열다 강영석 상주시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주에서 대구까지 한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주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농업 대전환의 핵심 시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이곳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미래 농업 개척을 위한 전진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52명의 청년을 선발해서요, 20개월간 교육하고 또 수료생은 3년간 임대원실에서 청년 농부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곳입니다. 전체 면적이 44헥타고요. 총 사업비가 1,54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네, 스마트팜을 이제 운영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혁신밸리 운영의 핵심 목표는 편안한 농업, 즉 청년들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처럼 수출 농업, 또 온실 설비 및 기자재 개발, 첨단 온실 운영 능력 배양,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 발전과 스마트팜 플랜트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 또 지역 농업의 미래를 또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예, 상주는 우리 스스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창고로서 농업의 수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수도. 예, 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곧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금년도 상주시의 농업부문 예산이 일반 회계 예산 1조 602억 원에 18.5% 1,956억 원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네. 와, 대구에 있는 또 경북농업기술원의 상주 이전 작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2017년 6월에 상주로 이전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의 신도시로 이전이 되면서 또 도의 직속기관으로서 이전이 함께 논의가 되었고요. 현재 농업기술원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는 완전히 도시화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환경이 완전히 훼손이 되었고요. 상주로 결정된 것은 농업과 관련된 상주의 역사성, 미래성, 성장성, 또 경북 농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또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역 적합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전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전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적절한 때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4월 4일 날 이전을 위한 기공식이 진행이 됩니다. 곧 시작되는군요.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준공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2026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제 경북농업기술원의 상주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경북농업기술원에 거는 상주시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SK그룹 계열 기업으로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상주시를 위한 상주시만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 봅니다. 예,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법규에 의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고요. 저는 시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를 강조합니다. 업무 자세요? 예, 행정의 시간과 기업의 시간은 가치가 다르다. 행정의 시간 개념으로 기업을 상대하지 마라.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안 되면 되게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시의 또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가 또 상주시의 최대 현안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군사시설이 왜 상주로 이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요. 예, 이전 대상 부대들은 충청, 영남, 호남 지역의 작전과 관련되는 부대입니다.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상주시가 부대 운용 및 작전 임무 수행의 최적지라는 것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
육해공군본부 등 국군의 지휘부, 대전광역시 등의 국가 핵심 시설, 군 관련 기관 시설 방어를 위해서도 전략상 상주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뭐 고속철도 또 3개의 고속도로 2개의 국도가 상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주 인근에는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건설될 예정이고요. 청주국제공항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보급작전 등을 위해서도 상주가 최적지라고 저는 보고요. 상주시가 제안한 개별 입지는 소백산맥과 낙동강 등 방어 능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우수하다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또 상주시가 호국의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삼국 통일에 시작한 지역으로서 고려시대에는 또 몽고군을 무찌르는 지역으로서 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내륙에서 크게 이기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고요. 네.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령장 전투를 통해서 남하하는 북한군을 거의 북한군 15사단을 괴멸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는데 시간을 벌어준 곳이 상주 땅입니다. 네, 대구의 군사시설을 왜 상주로 이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유치 전략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예, 상주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전략적인 장점 외에도요. 우리 상주는 육군의 수건 사업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부대원 자녀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학교 신설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대한적십자사와 상주적십자병원을 350병상 규모의 명실상부한 정말 종합병원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상주시청 신청사 건립도 지역 현안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상주시청 신청사 건립은요. 1995년에 상주시군이 통합되면서 또 민선자치가 부활되면서부터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통합청사 건립이 추진되었고 현재 청사 건립기금 1,300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 청사는 넓고 좁습니다. 그래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본관과 2개의 별관, 의회와 보건소는 분리되어 있고 네. 또 2개 까는 외부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상주는 통일신라의 구주, 고려 팔목, 조선전기까지 그 경상감령 소재지로서의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주 신청사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이면서 상주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은 중흥하는 미래 상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은 시대적 가업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됐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오래됐나요? 지금 상주시청 본관은 건축한 지 40년이고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노후된 시청사 어떻게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 구체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네, 작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네. 신청사 후보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후보지가 3개로 압축되었습니다. 조만간 그렇군요. 청사 최종 신축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4일부터 상주시 농업기계 박람회가 상주 경상감염공원인가요? 일원에서 예, 예. 열린다고 하는데 큰 행사인가 봅니다. 상주시에서요. 예, 이번이 벌써 9번째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못했는데 3년 만에 개최하는데 상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 주관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등 정부 및 관련 기관 단체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 한 230개사에서 400여 기종의 농기계가 전시될 예정이고요. 규모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ICT 시설 기자재 및 농업용 로봇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전시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 많은 어떤 정보 교류에 농업과 관련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대 행사로 우리가 학술 심포지엄이나 시설 원예 기자재 수출 활성화 세미나 등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와보시죠. 농업과 관련돼서는 정말 큰 그런 전국 단위의 박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뭐 자유롭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뭐 농기계 전시 외에 다른 기타 즐길거리라든지 음식을 드시거나 하는 뭐 그런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뭐 주변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기 때문에 봄 여행하시기에 아주 좋으실 겁니다. 네. 출향인 고향 여행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출향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상주를 여행하시게 되면은요 소요 경비의 50%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은요. 출향인들이 고향을 여행함으로써 고향의 정치를 느끼고 특히 출향인의 2세들은 고향에 대한 이런 생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에 대한 인식과 상주를 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출향인이면은 상주 출신이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출향인과 또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해당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이 또 그 상주에서 또 나고 자라신 분들이 또 다시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녀가신 분들이 네. 여행 후에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상주 관광지를 홍보하고 또 여행 후기를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상주 우수 농산물 등을 많은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이런 계획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시민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죠. 시민 여러분, 우리 상주가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분명 더 나을 것이고요. 내년은 금년보다 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상주 발전을 위해서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 함께 뭉쳐서 함께 뜁시다. 시장인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혁신 거점 도시로 재도약하는 상주시의 발전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코너 시작하는 부분에 방송 진행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또 취약계층 가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생활용품과 식품일 것입니다. 이런 물품을 무상으로 배달하는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였습니다. 달서구의 한 푸드뱅크 앞에는 생필품을 담은 봉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주차장 한켠에는 50여 대의 오토바이가 줄지어 쭉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달서구 지역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 천사들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배달 천사요? 네, 부릉부릉 이 현장 소리와 함께 푸드뱅크 담당자 이윤동 사회복지사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집 들어가세요? 총 5집. 5집이요. 그러면 이거 2개 한 집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몇 집 같아요? 3집. 3집이요. 3집이면 3개 가져가시는데 제가 2개 드릴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이 제품입니다. 조심히 배달해 주세요. 네, 조심히 배달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물품 또는 후원금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원하시는 물품을 직접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마련해두는 공간이고요. 오시면 1인당 한 달에 한 25,000에서 3만 원 정도 물품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식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개인분 이제 기부해 주시는 물품들을 가지고 푸드뱅크 또는 마켓에서 수령해서 유통기한 및 제품 상태들을 검수를 먼저 하게 돼요. 개인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물품을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부 기업이나 아니면 기부자에게는 기부 식품 영수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배달천사 준비한 수량은 30개 가정에 총 배송될 수량이고 25,000에서 3만 원 정도의 식료품과 그 다음에 비누, 그 다음에 치약 같은 생활용품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라이더 협회하고 배달하는 일정을 잡았거든요. 일단 저희는 오시는 분들이나 배송을 받으시는 분들이 물품을 좀 많이 풍족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물품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기부식품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일반 편의점처럼 라면이나 쌀, 과자,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이 있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도 물건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구시 복지국 희망복지과 위기가구지원팀장 조정옥입니다. 배달천사는 거동이 불편하여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이용 사각지대 가구에 배달 라이더들이 쌀, 라면, 석석식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 꾸러미를 집까지 직접 배달하는 사업으로 배달 봉사 중에 위기의심 가구를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작년 6월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대구지에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달서구 지역에서 배달천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고 무엇보다도 배달라이더 협회 대구지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지가 높아 이번에 대구 전 지역으로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대구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포함하여 푸드뱅크 13개소와 푸드마켓 9개소 등 총 22개의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실 분들은 가까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 문의를 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 보면서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해 주시면 푸드마켓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취약계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형마트 7개소에 달구벌 키다리 기부 전방이 설치되어 있으니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구에 있는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전방 네. 이런 이름이군요. 여기에 이제 좀 많다 싶은 상품을 넣으면 검수한 다음에 배달천사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배달천사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회장 이영학입니다. 저희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푸드마켓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송 문제가 상당히 힘이 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면 될 것 같다. 지역 내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소외된 분, 그리고 푸드마켓까지 나오시기에 부끄러운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실 봉사를 하고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서 힘든 가운데서 조금이라는 그 물품을 기부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만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전역에 지금 100명 이상이 지금 이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라이더 협회 회원 아니더라도 이제 자발적으로 배송하시는 분들을 이 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대구 동구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연 기사입니다. 이제 같이 일하시는 지인분들께서 협회에 계셔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께 오토바이 특성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일반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구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혹은 대형마트 입구에 있는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전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위해 배달 천사분들 안전하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거동이 불편해서 푸드뱅크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 가구에게 이 배달 라이더들이 쌀과 라면 등 물품 꾸러미를 직접 배달하는 배달 천사 사업 확대 시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잘 진행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염색산업단지 이전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대구시가 이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오는 29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합니다. 네, 오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용역 수행 기간이 선정되면 해당 기간에 이제 3억 9천여만 원을 들여서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르면 5월 중에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에는 어떤 과업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우선 나열하자면 대구 염색산업단지와 염색산단 현황과 발전 방안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전 수요와 이전 후보지 검토, 신규 산업단지 개발 구상, 신규 산업단지 개발 지원과 재원 조달 방안,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 방안도 같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요.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우선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시는 이번 발표에서 그 신규 산단 후보지로 165만 2천여 제곱미터의 규모와 하루 10만 톤 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현재 서구 비산동 일대에 자리 잡은 염색공단은 공용부지를 포함해서 85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도로와 생산품 적재 공간이 부족해 업체마다 많이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이번 이전을 계기로 대규모 신규 산단을 조성해서 섬유 산업 경쟁력 확보와 업계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구시가 이전 후보지 조건을 처음으로 언급한 만큼 염색산단 유치를 염두에 둔 지자체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염색산단 이전이 논의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그 염색산단이 처음 조성될 때 1981년 7월쯤에는 시가지 끝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은 도심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지 수요 증가로 1988년까지 단지가 확장됐고 또 지역 산업계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으로 이제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섬유도시 대구라는 이미지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러다 칠곡지구가 이제 개발된 이후부터는 염색산단 위치가 대구 시가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운 여름철 밤에도 악시가 굉장히 심하고 또 공단 인근 신평리 내거리뿐만 아니라 염색산단에서 약 2km 떨어진 서구청에서도 냄새가 나고 더 멀리 떨어진 비산 내거리까지도 악취가 날 때가 있어서 민원이 많았겠네요. 예,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시민에게 악취와 매연으로 이제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염색산단 이전이 이슈가 안 되다가 도심 발전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지난해 동안 서대구역도 이 염색산단 이전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KTX 서대구역이 개통되고 나서 염색산단 일대 대단지 아파트도 또 신축이 됐죠. 그래서 주거와 상업시설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수많은 시민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염색산단의 악취와 공해가 이제 대구 서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염색산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시에 이제 서구청장과 대면한 자리에서도 염색공단은 가능하면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산단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 공약 사업인 만큼 이렇게 빠르게 추진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전원이 앞서서 이제 염색산단과 또 지역 주민의 공존을 위한 그런 지자체의 노력도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과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배출 시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한 5억 6천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98억 원을 투입해서 업체 226곳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교체했고 올해에는 또 예산을 190억 원을 편성해서 업체 56곳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와 염색산단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서구 비산동 일대 대구 염색산업단지 먼지와 질소 산화물,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8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무 탄내가 난다 같은 이제 민원도 집계한 그 서구청이 집계를 했는데 2019년 155곳에서 4년 뒤에
어제에는 이제 39건이 줄어서 좀 네.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기 오염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염색산단에서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겠죠. 네, 그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 4년 동안 업체 71곳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또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교체된 시설은 이제 비산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을 물로 씻어내고 지소산화물과 같은 기체는 활성탄섬유와 같은 흡착포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네. 네 곳이 시설을 교체해서 벤젠 저감률 100%를 기록했고 먼지 저감률도 90% 이상 기록한 업체도 7곳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악취나 어떤 뭐 공해가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노력은 했지만 좀 부족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이제 줄은 집계가 있었지만 결국엔 100건 이상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지자체가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서 복합아치 라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최근에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나 새벽에 더 심한데 공무원들이 낮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심각성을 많이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염색산단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가요? 사실 뭐 몇백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노력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 민간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이제 사람이 후각을 이용해서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복합악취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네. 행정 처분을 받는 염색산단 내 사업장이 2018년 8곳에서 지난해에는 26곳으로 늘어서 악취 문제가 오히려 또 심각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고통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개선 노력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이렇게 많으면 개선될 부분이 아직도 있다는 뜻일까요? 네, 사실 이제 법에 따라서 악취방지법이라고 해서 여기 따르면 특별 광역시도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 배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보다 좀 엄격하게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서구청에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허용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염색산단 내 업체들의 이제 경영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청은 검사 사업장도 점차 늘리고 있고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또 소규모 방지 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야간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 1회 야간 순찰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주민과 염색산단 사이에서 지자체의 고민도 클 것 같은데 결국 염색산단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이 악취와 공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염색산단 이전이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그래서 염색산단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가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김종일 서구의 부의장이 염색공단 악취 문제를 좀 해결하는 1인 피켓 시위도 벌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민원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염색산단의 고민도 참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염색공단의 계획이 있을까요? 네, 올해 1월에 김희진 염색공단 이사장과 인터뷰할 기회가 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도가 높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집진기를 개선해 나가고 또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물 없는 염색기를 올해 4, 5월 중으로 염색산단에 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이 없는 염색기요? 네네. 물이 없는 염색기가 들어오면 석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염색 공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 사용량이 최대 9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친환경 공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염색산단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좀 주민 불편도 좀 빨리 해소될 수 있겠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이르면 이제 올 연말에 이전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걸로 이제 김희진 이사장이 전망을 했지만 사실 용역 기간을 고려하면 결과는 내년 초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공단 이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이전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염색 산단 자체적으로도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고 기초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전 절차를 좀 꼼꼼하게 밟아 나갈 거라고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주민 불편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이전 사업도 적절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설 노후화 문제 등이 지적됐던 염색산업단지의 이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진행되고요. 주민 불편 해소 노력도 이와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문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센터 1차 공모사업 과정이 마감됐다고 하는데 선정 단체 교육과 협약식이 진행됐다고요? 네, 저희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함께 마을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 신청과 심사를 하면서 여러 공동체들을 선정했는데요. 공모사업 예산을 드리기 전에 가장 마지막 절차로 그 선정된 단체에 대한 교육과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선정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3일 정도의 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요. 선정 단체마다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오셔서 교육과 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네, 교육과 협약식에 구성원 2명 이상은 이제 와야 되는군요. 예, 필수인데요. 예, 센터에서 정하신 규칙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구 마을센터에서는 행사를 하면 항상 공동체마다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유는 하루라고 해도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견디기 2분 이상 오시면 좀 견디기 쉽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마을 공동체의 대표님 한 사람이 교육에 참여해서 배우는 것보다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육에는 특히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회계 절차에 맞게 잘 쓰는 방법 또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 사용 방법을 여러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복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교육과 협약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가 부족하신지를 얘기를 해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록, 저장, 저 아카이빙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의외로 자존감이 높아서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역량이 필요한 것 같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록을 잘하는 사람을 찾겠다. 배려와 관련해서는 기다려주고 질문도 해보겠다. 2마디 듣고 1마디 하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만나자 사업이라는 사업에 선정되신 단체들에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여기 만나자 사업이라는 사업은요,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안에서 문제점들을 찾고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나자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하고 연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걸로 더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단체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과정 그리고 조직 체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자가 가진 역량이라든지 좀 공익적인 나로 커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각박한 사회가 좀 더 이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렵지는 않았을까요, 교육이요? 네, 하루 내내 진행되는 교육이라 저희도 참여하신 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우선 오전에는 마을 공동체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성서의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 우렁이 밥상, 성서 공동체 FM 같은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이곳에서 10년 이상 공동체 활동을 해온 마을 공동체 활동가분들의 노하우를 배워보고 현장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견학하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보통 공동체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소개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세 군데입니다. 그만큼 또 역량 있는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탐방을 통해 소개드린 단체들 또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그만둘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현실적인 운영의 과정들을 배우게 되어서 참가했던 분들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탐방을 마친 후에는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생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마을 공동체란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내놓고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또 소통하는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가했던 분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월배 마실여행팀의 김은주입니다. 우리 월배 마실여행은 시장에서 경력 단련 여성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 중에서도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난 뭘 하고 싶은데 딱히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함께 할 일이 없을까 했을 때 마을에서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 함께 성장, 재미 이 단어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열배 마실여행은 이번에 1탄으로 제복들 소리로 떠나는 여행이거든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가방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하람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 마을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만화카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간을 조금 무료로 개방하여서 지역에 있는 명문대 대학생들이 말을 하는 학습법을 통해서 마을에 있는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고요. 방과 후에 문화를 즐기고 싶은 청소년들이 많은데 전시회나 북 콘서트나 음악회 같은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만듦으로써 소통의 장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교육에 참여한 마을 공동체들은 그럼 어떤 점들을 주로 고민하고 있었나요? 네, 마을 탐방을 마치고 저희가 먼저 교육했던 내용은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회계 교육이었는데요. 참가하셨던 분들은 단순히 예산을 규칙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해 궁금해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1년 동안에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잘 나누어서 사용할지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는 가정들을 구성원들 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사용을 위한 기획 회의를 좀 자주 하시고 밴드와 같은 SNS를 이용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사진이나 간단한 사업 평가 기록 그리고 영수증 등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우리 공동체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한다는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공동체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점은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원칙들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의 원칙, 가치들을 이제 키워드를 뽑아 얘기를 나누었고요. 교육 현장에서 해본 소통의 방식들을 현장에 돌아가서 각자의 구성원 분들과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마을 공동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마을 공동체들이 동네에서 꼭 필요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침산일동 집수리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집수리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들을 동네 홀몸 어르신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집을 수리하는 데 발휘할 예정이고요. 네.
동네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민 스스로 찾아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부터 멋집니다. 집수리 봉사단이요. 그렇죠. 예. 봉사 중에서도 되게 좀 고대 기술이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이런 활동들을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었다는 그리고 생각이 눈으로 들었고요.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매 맞습니다. 순간. 뭐 전과 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던데 멋집니다. 예.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 동네에서 재활용품들을 회수해서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도 있고요. 네. 주민과 함께 줍깅이라고 하죠.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네. 꿈여울이라는 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이 주목받는 것 같고요. 마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함께 밥 먹는 활동인데요. 동네 어려운 이웃분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하면 그 의미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달서구의 아따맘마팀, 서구의 다솜하늘팀은 인근의 복지관과 협업해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반찬을 나눔하거나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의 마을 공동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네. 자, 선정된 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협약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날 예산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협약식으로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각자 마을 공동체에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산들을 드리면 마을 공동체들은 예산을 당초 계획에 맞게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마을 공동체 전문 컨설팅단을 현장에 파견하는데요. 동네에 직접 찾아서 공동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동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센터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거나 다른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네. 공동체가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를 끝으로 1년의 과정들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지원은 1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이제 팀을 마을 네. 공동체를 선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 공동체 여러분들 취지만큼이나 활발한 활동 그리고 좋은 성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올바른 분리수거법을 몰라서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생활의 팁이 되는 올바른 분리수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치킨뼈 같은 동물의 뼈, 계란 껍질, 조개 껍데기 같은 딱딱하거나 못 먹는 껍질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되고요. 박스를 버릴 때에는 테이프를 모두 제거한 후에 버려야 합니다. 컵라면 용기 같은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이 가능해서 오염이 되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고요.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과 병이 다른 재질이라면 분리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수거법 꼭 지켜주세요. 대구시는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백인의 앞바단 5기를 4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백인의 앞바다는 3세에서 7세의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육아 노하우가 담긴 과제, 육아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육아 방법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신청은 백인의 앞바단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대구시 아빠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봄 하면 미나리, 미나리 하면 봄이죠. 대구의 특산물이기도 한 미나리는 향도 좋지만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나리 농가는 판매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는 지역 미나리 재배 농가를 위해 미나리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총 11개의 지역 민간단체에서 미나리 500단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향긋한 미나리로 오고 가는 따뜻한 정이 느껴지네요. 우리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봄과 함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설 가족 코칭, 자녀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조부모를 위한 손자녀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카카오톡, 챗봇 모두 모아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대1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관절 통증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어깨가 뻐근하고 뼈가 시리고 아프다면 방치하거나 잘못된 처치를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중에 특히 어깨가 뻐근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로 회전하는 관절이어서 불안정하고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어깨 통증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파열된 힘줄을 쓰지 말아야 하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하루 평균 약 7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은 약 50m 거리를, 시속 100km인 경우는 약 83m 거리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그만큼 치사율도 2.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보다 약 86%나 높다고 합니다. 차 내 공기가 답답하다 싶으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시고요. 졸리면 잠시 쉬어가는 여유와 지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